이방인.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도리가 없으니 아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약 80km 떨어진 마렌고에 있다. 2시 버스를 타면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밤샘을 한 뒤 내일 저녁에는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난 사장에게 이틀 휴가를 신청했다. 그다지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다. 그건 제 탓이 아닙니다. 사장은 대꾸하지 않았다. 난 괜히 말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하던 대로 셀레스테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모두들 날 동정하며 슬퍼해 주었다. 어머니란 특별한 존재라오. 셀레스트는 내게 이런 말까지 건넸다.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었다. 양로원으로 가는 내내 잤다. 양로원은 마을에서 2km쯤 떨어져 있었다. 바로 엄마를 만나려고 하자 관리인이 원장을 먼저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은 서류처를 뒤적였다. 메르소 부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군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당신밖에 없었네요. 원장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이. 당신 어머니 서류를 읽어봤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부양할 수가 없었더군요. 어머님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지만 수입도 넉넉하지 못했고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는 여기 계신 편이 더욱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머니는 이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셨어요. 당신과 살았더라면 아무래도 세대가 달라서 적적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었다. 엄마는 집에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날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다 보내곤 했다. 양로원에 가고 처음 며칠은 자주 울었다는데 그건 습관 때문이었다. 아마 몇 달이 지나 집에 다시 데려오려고 했다면 그때도 습관 때문에 울었을 것이다. 언제나 습관 때문이었다.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 테죠. 말없이 일어나 그의 뒤를 따랐다. 메르소 씨,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장례식은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밤새 마실 걸 고려해서 그리 정했습니다. 난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가운데 놓인 2개의 받침대 위에 뚜껑이 덮인 관이 있었다. 호두 기름을 칠한 판자 위에 대충 박은 나사못이 도드라져 번쩍거렸다. 그때 관리인이 뒤따라 들어왔다. 뛰어온 모양이었다. 입간을 했습니다만 보실 수 있도록 못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말렸다. 안 보시려고요? 네. 어색해졌다. 괜한 말을 했구나 싶었다. 왜 안 보시려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럴 수도 있죠. 혼자 계시도록 저도 나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고 내 뒤에 그냥 서 있었다.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게 몹시 거북했다. 방 안엔 아름다운 노을이 가득 들어찼다. 졸음이 몰려왔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올렸을 때 벼란간 쏟아지는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오히려 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밀크커피 한 잔을 가져오겠다고 하기에 밀크커피를 좋아하는 나는 그러라고 했다. 조금 있다가 그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담배 생각이 났지만 엄마 시신 앞에서 피워도 좋을지 망설여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다지 거리낄 것도 없어서 관리인에게도 담배를 한 대 권하고 둘이서 함께 피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도 밤샘을 하러 오실 거예요. 그게 관습이거든요. 의자하고 블랙커피를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난 잠깐 졸았던 모양이다. 희미하게 스치는 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을 밝힌 빛이 더욱 눈부셨다. 그때 엄마의 양로원 친구들이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그 빗속을 살며시 걸어 들어와 의자 삐걱대는 소리도 하나 내지 않고 앉았다. 그들 모두가 나와 마주 앉아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난 그들이 날 심판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졸리진 않았지만 나는 피곤했고 허리도 아팠다. 이 많은 사람들의 침묵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밤은 지나갔다.
어느 순간 눈을 떴을 때 노인들이 서로 기대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은 어렴풋이 난다. 그들과 다르게 한 사람만은 내가 깨어나길 기다리는 것처럼 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난 다시 잠이 들었다가 허리가 점점 아파와서 눈을 떴다. 유리창으로 날이 밝아오는 게 보였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갈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난 피곤했다. 또 밀크 커피를 마셨는데 무척 맛있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갓 떠올라 있었다. 아름다운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난 오랫동안 전원에 나가본 일이 없었다. 엄마 일만 아니었으면 산책하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원장실로 가서 몇 가지 서류에 시키는 대로 서명을 했다. 장의사들이 방금 도착했답니다. 관뚜껑 닫으려는데 그 전에 어머님 마지막으로 보셔야죠. 내가 안 보겠다고 하자 그는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에게 시작하라고 하게. 이번엔 특별히 엄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남자 페레라는 노인이 장지까지 따라가는 걸 허락했다고 말했다. 그 사람과 당신 어머니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했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당신 약혼요구만 하고 페레를 놀리면 그저 웃곤 했어요. 그러니 메르소 부인이 돌아가신 게 그에겐 엄청난 슬픔이겠죠. 방 안에 못이 박힌 관과 검은 옷을 입은 인부 4사람이 한꺼번에 보였다. 원장이 내게 연구차가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자 신부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양로원을 나서니 연구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니스치를 해서 번쩍이는 직사각형 차를 보니 필통이 생각났다. 차 옆에는 장례 진행자와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한 명 서 있었다. 난 그가 페렛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장례 진행을 맡은 사람이 우리에게 자리를 정해주었다. 사제가 맨 앞에, 연구차가 그 다음, 그 주위로 인부 4명의 뒤를 이어 원장과 나, 마지막으로 담당 간호사와 페렛이가 뒤따르기로 했다. 하늘엔 벌써 햇빛이 가득했다. 넘쳐 흐르는 햇빛의 열기가 사람을 기운 빠지게 했다. 페렛이가 다리를 약간 절름거린다는 것도 우리가 걷기 시작했을 때야 알게 되었다. 연구차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는 자꾸 뒤로 처졌다. 그때 인부 한 명이 저분이 어머니신가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난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꽤 되셨습니다 하고 대꾸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페렛이가 한 50m 정도 뒤쳐져 따라오고 있었다. 내가 보기엔 장례 행렬이 조금 빠른 듯 했다. 주위는 시종일관 햇빛으로 가득 차 눈부시게 빛나는 벌판이 있을 뿐이고 햇볕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뜨거웠다. 나는 머리가 좀 어지러웠다. 햇빛, 가죽 냄새, 니스 냄새, 연구차에서 풍기는 말똥 냄새, 향 냄새, 부족한 잠으로 인한 피로감, 이 모든 것들이 내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서 페레 영감이 아득하게 보이더니 이내 보이지 않았다. 아직도 그날 본 몇몇 광경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성당과 거리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마치 관절이 해체된 인형처럼 페레가 실신한 일, 어머니 관 위로 굴러떨어지던 붉은 흙덩이, 그 속에 섞여있던 하얀 나무 뿌리들, 사람들, 목소리들, 쉬지 않고 붕붕대던 엔진 소리, 마침내 버스가 알제라는 빛의 안식처 속으로 들어와 이제는 드러누워서 12시간 동안 실컷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내 기쁨 같은 것들이 기억난다. 어제 일정으로 너무 지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면도를 하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수영을 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마리를 만났다. 그녀는 우리 사무실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했었는데 그 당시에 난 그녀가 마음에 들었고 그녀도 그런 눈치였다. 하지만 얼마 뒤에 그녀가 그만두는 바람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나는 저녁에 영화를 함께 보지 않겠냐고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는 웃으며 페르낭들이 나오는 희극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옷을 모두 입었을 때 그녀는 내가 검은 넥타이를 맨 것을 보고 놀라면서 상을 당한 거냐고 물었다. 난 엄마가 죽었다고 대답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기에 어제라고 했다. 그녀가 놀라 뒤로 살짝 물러났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건 내 탓이 아니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마리는 저녁 때가 되자 모두 잊어버렸다. 영화는 가끔 웃기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시시했다. 영화가 끝날 무렵 키스했지만 서투르게 하고 말았다. 영화관을 나와 그녀와 함께 집으로 왔다.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이미 가고 없었다. 깬 다음에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12시까지 담배를 피웠다. 평소처럼 셀레스테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질문을 해댈 테고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난 달걀을 구워 빵도 없이 먹어치웠다. 점심을 먹고 심심해져서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빵과 파스타면을 사러 내려갔다 와서 요리를 하고 선체로 밥을 먹었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지만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 창문을 닫았다. 엄마의 장례식도 끝났고 내일은 다시 일을 해야 하니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사장은 나에게 피곤하진 않은지 물으며 친절히 대해줬다. 그도 역시 엄마 나이를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틀린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 60살 정도 되셨어요 라고 말했다. 난 셀레스테 식당에 도착했다. 괜찮은 거지? 난 그렇다고 대답하고 배가 고프다고 말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다. 오후 내내 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무척 더웠다. 퇴근하면서 부둣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돌아올 땐 즐거웠다. 하늘은 푸르렀고 나는 기분이 좋았다. 어둑어둑한 층계를 오르다가 같은 층에 사는 살라마노 영감을 마주쳤다. 그는 개를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8년 전부터 함께였다. 스페니얼 개는 습진인 듯 보이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털이 다 빠지고 온몸이 반점과 갈색 딱지로 뒤덮여 있었다. 조그만 방에서 그 개와 단둘이 오랫동안 살아온 탓인지 살라마노 영감도 개와 모습이 비슷해졌다. 그들은 마치 동족 같았는데도 서로를 미워했다. 셀레스트는 늘 불쌍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가 불쌍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층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살라마노는 개에게 또 욕을 하는 중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같은 층에 사는 다른 이웃이 들어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여자들을 등쳐먹고 산다고들 했다. 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창고 감독이라고 대답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그렇지만 그가 가끔 내게 말을 걸기도 하고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기도 해서 그가 내 방에 들어와 앉는 일도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재밌었다. 게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의 이름은 레몽이었고 그도 살라마노에 대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살라마노와 그 개를 보면 역겹지 않냐고 묻기에 난 아니라고 대답했다. 내 방에 소세지와 포도주가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난 음식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승낙했다. 그는 꾀죄죄한 붕대를 꺼내 오른손을 싸맸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어떤 녀석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좀 했다고 대답했다. 그게 말이죠, 메르소 선생.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다혈질이라 그렇습니다. 그놈이 진짜 남자라면 전차에서 내리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지 하고 말했죠. 나한테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대 먹여줬고 녀석은 나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만하면 됐냐?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그 녀석이 시작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므로 난 그렇다고 인정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내가 남자답고 세상 물정도 잘 아는 것 같으니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며 충고를 해주길 바랐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떤 여자를 알게 됐어요. 내 정부라고나 할까요? 그와 싸움을 한 남자는 그 여자 오빠였고 그가 여자의 생활을 돌봐준다는 얘기도 했다.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여자에게 먹고 살 만큼만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으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 하니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반나절만이라도 일을 좀 하는 게 어때? 그럼 자잘한 비용 같은 건 나오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녀는 계속 일도 안 하고 못 살겠다는 소리만 해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자의 방에서 전당표라는 증거를 확보했는데 팔찌 2개가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그런 팔찌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여자와 아예 관계를 끊었어요. 그러기 전에 그녀를 실컷 패줬죠. 그런데 속 시원할 정도로 벌을 주진 못했지 뭡니까. 내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 전에 자기 이야기가 어땠냐고 물었다. 난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흥미로웠다고 했다. 그 여자를 응징하는 게 맞을지, 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었다. 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벌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자에게 후회와 충격을 동시에 줄 수 있는 편지를 쓴 다음 그녀가 돌아오면 함께 잠자리를 하고 밖으로 쫓아버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레몽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을 것 같다며 나한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말이 없자 편지 쓰는 일이 귀찮냐고 물었고 난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가 여자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슬람 여자였다. 난 편지를 써내려갔다. 레몽의 마음에 들게끔 하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큰 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그는 아주 흡족해했다. 자네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란 건 이미 알고 있었네. 이제 자네는 내 진정한 친구야 라고 했을 땐 말을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해도 별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는 정말로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편지를 봉했고 우린 남은 술을 전부 마셨다. 잠시 말없이 담배만 피우며 앉아 있었다. 레몽은 내게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랐다. 그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난 그의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어두운 층계 위에 한동안 서 있었다. 살라마누 영감 방에서 개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동안 일을 많이 했다. 레몽은 편지를 붙였다고 전해주었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약속했던 대로 마리가 찾아왔다. 햇볕에 그을린 갈색 얼굴은 꽃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에게 강한 욕정을 느꼈다. 우린 버스를 타고 어느 해변으로 갔다. 마리가 물장난 하나를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린 잠시 물결 속에서 뒹굴었다. 해변으로 나와 옷을 갈아입는데 마리가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그녀를 꼭 끌어안은 채 급히 버스를 잡아 타고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침대로 뛰어들었다. 열어둔 창문으로 여름밤이 우리의 짙은 갈색 몸 위로 흘러들어와 상쾌했다. 오늘 아침엔 마리와 함께였기 때문에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고기를 사러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에 레몽의 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에 마리는 자기를 사랑하냐고 물었다. 그런 건 별 의미 없지만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마리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렇지만 점심을 준비하면서 다시 깔깔대기에 그녀에게 키스했다. 바로 그때 레몽의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 때리는 듯한 소리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웠던지 계단 가득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마리와 나도 밖으로 나갔다. 마리는 끔찍하다는 말을 했지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경찰을 불러오라 했지만 난 경찰이 싫다고 했다. 그러나 3층에 새든 사람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좀 더 세게 두드리자 레몽이 담배를 물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이름이 뭐야? 나한테 말할 땐 담배를 빼. 경찰이 말하자 레몽은 망설이듯 날 보더니 오히려 담배를 빨아들였다. 그러자 경찰이 두껍고 큰 손바닥으로 레몽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다. 경찰은 여자에게는 가도 좋다고 하고 레몽은 들어가서 경찰서로 소환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경찰은 문을 닫아버렸고 구경꾼들도 흩어졌다. 마리는 1시에 돌아갔고 나는 조금 더 잤다. 3시쯤 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레몽이 들어왔다. 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그는 계획대로 했는데 여자가 따귀를 때리는 바람에 두들겨 패준 것뿐이라고 했고 그 뒤는 내가 본 대로였다. 이젠 여자가 혼쭐이 났을 테니 만족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레몽은 함께 나가지 않겠냐고 했다. 난 일어나서 머리를 빗었다. 레몽은 내가 그의 증인이 되어 주었으면 했다. 난 아무래도 괜찮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레몽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그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말이면 충분할 거라고 해서 그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다. 우린 밖으로 나갔고 그가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런 건 싫어서 거절했다. 우린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난 그 시간이 행복했다. 멀리서부터 살라마누 영감이 흥분한 듯 문간을 서성대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그의 옆에 개가 보이지 않았다. 개가 어딨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개가 불쑥 달아났다고 말했다. 레몽이 개가 아마 길을 잃은 모양인데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잡혀가고 말 걸세. 누가 그걸 갖다 기른다면 또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허른 데다가 부스럼투성이 개를 누가 좋아할까? 경찰들이 잡아가고 말 거야, 틀림없어. 나는 경찰서의 동물보호소에 가서 수수료를 얼마 정도 내면 개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빌어먹을 놈 때문에 돈을 내야 한다니 죽어버리라지. 잠시 뒤에 영감의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만 계속했다. 개를 빼앗을까요, 메르소 선생? 돌려주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동물보호소에선 길 잃은 개를 사흘 동안 메어두고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하는데 사흘이 지난 뒤엔 적당히 처분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날 쳐다보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영감은 자기 방문을 닫았고 조그맣고 괴상한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생각이 났다. 레몽이 회사로 전화를 했다. 그의 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일요일에 조그만 별장으로 날 초대했다는 것이다. 난 그러곤 싶은데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레몽은 여자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다. 그 친구 부인이 매우 좋아할 거라고 했다. 그것보다 다른 일을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아랍인 한패에게 하루 종일 미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그중엔 지난번 그 정부의 오빠도 있었다고 한다. 잠시 뒤 사장이 날 불렀다. 파리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직접 큰 회사들과 거래를 하려는데 혹시 그쪽으로 갈 생각이 있는지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람이란 대개 생활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어떤 생활이든 비슷비슷하며 또 이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그렇게 불만이 있지도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난 언제나 질문을 회피하는 데다가 야심도 없다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나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난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사장 심기를 건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내 생활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불행하지 않았다. 저녁에 마리가 와서 자기와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난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그녀가 원한다면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궁금해했다. 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 왜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죠? 난 다시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며 원한다면 결혼을 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게다가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은 말이이고 난 그저 승낙을 했을 뿐이란 말을 해주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날 보았다. 그러다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고 그 때문에 자기가 날 사랑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같은 이유로 내가 싫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할 말이 없어 잠자코 있었더니 마리가 웃으면서 내 팔을 잡고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난 언제든 그녀가 원하기만 한다면 결혼하자고 했다. 방문 앞에서 살라마누 영감을 만났다. 동물보호소에 가봤는데 거기에 없는 걸 보면 잃어버린 게 분명하다고 했다. 난 살라마누 영감에게 다른 개를 기르면 되지 않냐고 말했지만 그는 그 개와 정이 듬뿍 들었다는 걸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죽고 나자 무척 외로웠다고 했다. 그래서 작업장에 있는 친구에게 개 한 마리를 부탁해서 강아지였을 때부터 데려와 우유를 먹여 길렀던 것이었다. 그리고 개가 사람보다 수명이 짧은 탓에 결국은 둘이 함께 늙게 되었다. 개가 그렇게 된 것을 정말 안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고마워했다. 그리고 내 엄마가 그 개를 굉장히 귀여워했다는 말을 해줬다. 그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가엾은 당신 어머니라고 불렀다. 엄마가 죽고 나서 마음 아프지 않았냐고 했지만 난 대답하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내가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걸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난 동네 사람들이 날 나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때까지 몰랐으며 엄마를 잘 모실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기에 양로원에 보낸 게 최선이었다는 대답을 했다. 게다가 엄마는 오래전부터 나와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심심해하셨거든요. 그럼요. 적어도 양로원에선 친구를 사귈 수 있거든요. 그는 이제 자기 생활이 바뀌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슬며시 웃어 보이고는 방을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발 오늘 밤은 개들이 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요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리가 몇 번이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날 흔들어야 했다. 내려오면서 레몽의 방문을 두드렸다. 길에 내려서자 이미 뜨겁게 달아오른 햇살에 따귀라도 맞은 듯 후끈했다. 레몽이 푸른 바지와 소매가 짧은 흰 셔츠를 입은 데다 밀짚 모자까지 쓰고 나타나자 마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제 경찰서에 함께 가서 그 여자가 레몽에게 버릇없이 굴었다고 내가 증언을 해주었다. 레몽은 경고만 받고 나왔고 내 증언을 트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갑자기 레몽이 길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켰다. 담배가게 진열장에 기대서 있는 아랍인들 한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묵묵히 우릴 바라보고만 있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놈이 바로 그 남자라고 레몽이 말해주었다.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랍인들이 레몽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다고 내가 대답해 주었다. 우린 거기서 조금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다. 아랍인들은 따라오지 않는다고 레몽이 일러주었다. 내가 뒤돌아보니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우리가 있던 곳을 여전히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알제 교회에서 내렸다. 레몽의 친구는 해변 가장자리에 조그만 목조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친구 마송은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다. 파리 말씨를 쓰는 귀엽고 동글동글한 작은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편하게 지내라고 권하고는 아침에 갓 잡아 튀긴 생선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집이 멋지다고 칭찬했다. 그의 아내는 때마침 마리와 웃고 있었다. 그때 난 아마도 마리와의 결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마송이 수영하러 가자고 했지만 그의 아내와 레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우리 셋만 바닷가로 내려갔다. 우린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 몸을 띄었다. 하늘을 보고 누우니 입으로 흘러드는 물의 장막을 태양이 걷어주었다. 마리가 나와 함께 헤엄을 치고 싶어 했다. 사방이 고요한 아침에 물을 찰싹찰싹 때리는 작은 소리만이 우릴 따라왔다. 마리가 마송은 벌써 집으로 돌아갔으며 곧 점심시간이라고 했다.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오는데 마송은 벌써부터 우릴 부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난 배가 몹시 고프다고 했다. 마송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내가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했다. 빵은 맛이 좋았고 내 몫으로 나온 생선도 허겁지겁 먹었다. 마리는 남아서 부인의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다. 우리 셋은 바닷가로 내려갔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꽂혔다. 바다 위에 반사되는 그 강렬한 빛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빛 때문에 반쯤 잠든 상태라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닷가 저 끝에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아랍인 2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걸 보았다. 내가 레몽을 쳐다보니 그놈 맞아 하고 말했다. 우린 계속 걸었다. 아랍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벌써 우리와 많이 가까워져 있었다. 마송, 싸움이 일어나면 넌 둘째 놈을 맞도록 해. 내 상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고 메르소, 만약 딴 놈이 오면 그건 네가 맞도록 하고. 난 알겠다고 대답했고 지나치게 뜨거워진 모래가 이젠 붉게 보였다. 그들과 우리의 간격이 점점 좁혀졌다. 겨우 몇 발자국 떨어졌을 때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레몽은 곧장 그가 상대하기로 한 남자에게 걸어갔다. 레몽이 먼저 한 대 날리고는 곧바로 마송을 불렀다. 마송은 자신이 맞기로 했던 녀석에게 가서 있는 힘껏 2대를 때렸다.
그러는 사이 레몽도 상대방을 때려서 얼굴을 온통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조심해, 칼을 들었어. 내가 소리쳤다. 하지만 레몽의 팔과 입은 이미 찢겨 있었다. 마송이 황급히 달려갔다. 그들은 우릴 주시하며 칼로 위협하면서 서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더니 충분히 거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자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다. 우린 그동안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고 레몽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1시 반쯤 되자 레몽과 마송이 돌아왔다. 레몽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입가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별일 아니라고 했다지만 레몽은 매우 침울한 얼굴이었다. 갑자기 레몽이 바닷가로 가겠다고 했다. 난 그의 뒤를 따라갔다. 우린 오래도록 해변을 거닐었다. 태양은 이제 찍어 누르듯 뜨겁게 내리쬐었고 햇빛은 모래와 바다 위로 잘게 부서졌다. 그렇게 우리는 바닷가 끝에 이르렀다. 커다란 바위 뒤에서 조그만 샘이 바다로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때 그 아랍인 둘을 다시 만났다. 아주 느긋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우리가 나타났는데도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레몽을 찌른 녀석조차 아무 말 없이 레몽을 바라보았다. 레몽이 주머니에 있는 권총에 손을 댔지만 녀석은 미동도 없었고 둘은 서로 마주만 보고 있었다. 해치울까? 저 녀석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이대로 쏴버리는 건 비겁해. 그럼 저 녀석한테 욕이라도 해야지. 말대답하면 쏴버릴 거야. 하지만 저 녀석이 칼을 뽑지 않는 한 쏠 수는 없어. 그 권총 이리 줘. 만약 다른 녀석이 뛰어들거나 칼이라도 뽑으면 내가 쏴버릴 테니까. 레몽이 내게 권총을 줬을 때 그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다. 우리들은 눈길을 피하지 않고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권총을 쏠 수도 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때 느닷없이 아랍인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바위 뒤로 스며들듯 도망쳐버렸다. 나는 레몽과 별장까지 함께 갔다. 레몽이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난 계단 첫머리 앞에 서 있었다. 햇볕을 많이 쏘인 탓에 머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눈이 멀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조금 뒤에 난 다시 바닷가를 향해 걸었다. 시뻘건 햇빛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난 천천히 바위 쪽으로 걸었는데 햇빛 때문에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태양과 태양이 쏟아내는 알지 못할 현기증을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난 오랫동안 걸었다. 바위 덩어리가 멀리서 조그맣게 보였다. 난 바위 뒤에 있던 서늘한 샘을 떠올렸다. 바위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레몬과 상대했던 녀석이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몸을 조금 들어올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나도 우도 속에 있던 레몽의 권총을 찾아 쥐었다. 그는 다시 몸을 젖혀 누웠지만 손은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한 10여 미터쯤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절반쯤 눈을 감았어도 이따금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타는 듯한 공기 탓인지 그의 모습은 눈에 어른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모래 위에 똑같은 태양과 변함없는 빛이 계속되었다. 벌써 2시간째 걸음을 멈추고 2시간째 낮게 끓는 금속 같은 태양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 내가 뒤돌아서기만 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햇빛으로 끌어넘치는 해변 전체가 날 압박하고 있었다. 난 샘을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아직 내게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는 움직이지 않았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뺨이 타오르는 듯했고 땀방울은 눈썹 위에 고여가고 있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던 그날과 같은 태양이었다. 그때와 똑같이 이마가 아팠다. 머리의 모든 혈관이 한꺼번에 피부 아래서 콩콩댔다. 나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다.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한 걸음 몸을 옮긴다고 해도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다. 이번엔 아랍인이 몸을 일으키지도 않고 칼을 뽑아 날 겨누었다. 태양빛이 칼 위에서 번쩍 튀었다. 기다란 칼날이 되어 내 이마를 쑤시는 듯했다. 동시에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서 두꺼운 막으로 미지근하게 눈두덩을 덮었다. 눈물과 소금의 장막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로 태양이 때리는 심벌즈 소리와 칼에서 뻗어나온 눈부신 빛만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 칼날은 속눈썹을 쑤셨고 괴로운 두 눈을 파내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모든 게 흔들렸다.
손으로 권총을 힘있게 잡았다. 방아쇠는 당겨졌고 바로 그 순간 짤막하면서도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한낮의 균형, 행복을 느끼던 바닷가의 침묵도 깨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움직이지 않는 아랍인의 몸에 다시 네 발을 쏘았다. 총알은 보이지도 않게 깊숙이 박혔다. 마치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 같았다. 체포된 뒤 곧바로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처음 경찰에선 내 사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와 달리 일주일 뒤에 만난 예심 판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난 처음엔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판사는 커튼을 친 방에서 날 맞아주었는데 자신은 어둠 속에 앉은 채 책상 위에 밝힌 등불이 내가 앉은 안락 의자만을 비추게 했다. 이런 장면 묘사를 예전에 책에서 읽은 일이 있었기에 모든 것들이 장난처럼 느껴졌다. 방을 나서면서 나는 그에게 악수를 청하려고도 했으나 그 순간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이튿날 변호사가 날 만나러 형무소로 왔다. 그는 내 사생활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최근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마렌고에 가서 조사를 해봤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내가 엄마의 장례식에서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마음이 아팠냐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을 받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나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은 없어진 지 오래라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난 엄마를 사랑했지만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이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바라기도 하는 법이라고 말하자 변호사가 매우 흥분한 듯 내 말을 가로막았다. 예심 판사의 방에 가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다그쳤다. 그렇지만 나는 육체적 욕망이 감정보다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엄마의 장례식 날도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으며 확실한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뿐이었다.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눌렀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내 대답을 들은 그는 날 혐오스럽다는 듯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아무튼 양로원 원장, 직원들이 모두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게 내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쌀쌀맞게 말했다. 난 그런 얘기들은 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그는 날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은 모두 소용이 없는 일이었고 귀찮기도 해서 단념하고 말았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예심 판사 앞으로 불려갔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나는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당신이에요. 당신 행동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 판사가 재촉했다. 레몽, 바닷가, 수영,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그리고 5발의 총격. 난 그렇게 이야기를 자꾸만 되풀이하는 게 지겨워졌다. 여태껏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조금의 정적 후에 그가 일어서더니 날 도와주고 싶다. 그 전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러더니 곧바로 내가 엄마를 사랑했냐고 물었다. 네, 다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번엔 내게 5발을 연달아 쏘았냐고 물었다. 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1발 쏘고 몇 초 뒤에 4발을 쏘았다고 말했다. 첫 발과 두 번째 사이엔 왜 기다렸나요? 다시 한번 붉은 해변과 태양의 뜨거움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다. 왜? 어째서 당신은 이미 땅에 쓰러진 시체에 계속 총을 쏜 겁니까? 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다. 왜 그랬어요? 이유를 말해줘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가 생각할 때 내 자백에서 오직 한 가지가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2번째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그것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잘못이며 그다지 중요한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냐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난 한참 생각한 뒤에 사실은 후회하는 것보다 권태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가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뒤 나는 여러 번 예심 판사 앞에 다시 섰다. 그때마다 나는 변호사와 동석했다. 그럴 때면 그들은 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판사의 말에 따르면 내 사건은 착착 진척되어 간다고 했다. 이따금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면 나도 거기에 끼곤 했다. 난 그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마치 가족들 사이에 있는 듯한 터무니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11달 동안 계속된 예심을 치르고 그런 흔하지 않은 순간들에 다른 무엇보다도 즐거워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판이 열렸던 날은 밖에 햇빛이 가득한 날이었다. 공판은 2, 3일이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변호사가 단언했다. 게다가 당신 사건이 이번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니니 재판정에서도 서두를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존속 살해범에 대한 공판이 열리거든요. 교도관들은 내 수갑을 풀고 문을 열어 나를 피고석으로 들여보냈다. 법정은 터질 듯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많이 모여들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까지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때 신문기자가 웃으며 내게 말을 건넸다. 그는 모든 것이 내게 유리하게 잘 풀리길 바란다고 했다. 난 고맙다고 인사했다. 우리는 당신 사건을 좀 부풀려서 썼어요. 여름철은 신문사에겐 불황기거든요.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건 당신 사건하고 존속 살해건밖에 없었어요. 재판장이 증인 호출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흐릿하게만 보이던 방청객들 속에서 한 사람씩 일어나더니 옆문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양로원 원장, 관리인, 페레 영감,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 그 중에서도 마리는 내게 걱정스럽다는 신호를 작게 보냈다. 난 아직도 그들이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았던 것에 놀라고 있었다. 그때 끝으로 셀레스트가 호명되어 일어섰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따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재판장은 내게 이제부터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법한 질문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난 또 엄마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무척 귀찮게 느껴졌다.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냐고 그가 물었다. 난 엄마를 부양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되는 일이었냐고 물었고 난 엄마나 나나 이미 서로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었고 다른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우린 각자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대답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검사에게 다른 질문이 없냐고 물었다. 검사는 내게 반쯤 등을 돌린 채 날 보지도 않고 내가 아랍인을 죽일 의도로 혼자 샘으로 되돌아간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닙니다. 그럼 무기는 왜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도 아닌 바로 그 장소로 되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고 오후에 증인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로원 원장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 법정과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나에 대해 불평을 했냐는 질문에 원장은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나 불평을 해대는 건 양로원의 노인들이 가진 이상한 버릇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로원에 보낸 것에 대해 엄마가 날 못마땅하게 여겼냐는 질문에 원장은 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번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장례식 날 무덤덤한 날 보고 놀랐다고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보려 하지도 않았고 눈물도 한 번 흘리지 않았으며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무덤 앞에서 묵념을 올리지 않고 곧장 물러나더란 얘기였다. 그를 놀라게 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장의사 일꾼 한 사람에게서 내가 엄마 나이도 모르더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증인에 대한 질문이 없냐고 묻자 없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검사가 외쳤다. 나는 멍청하게도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날 얼마나 혐오하는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관리인은 날 보더니 이내 눈길을 돌리고는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엄마의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잠을 잔 후 밀크 커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나는 방청석 전체를 술렁거리게 만든 무언가를 느꼈다.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밀크 커피와 담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했다. 그때 내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그도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운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듣자 검사가 거칠게 일어섰다. 지금 누가 죄인입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과소평가하기 위해 증인을 욕되게 하는 이런 방식은 또 뭐죠? 검사가 외쳤지만 재판장은 질문에 대답하라고 관리인에게 말했다. 잘못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분이 권한 담배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으로 내게 덧붙일 말이 없냐고 재판장이 물었다. 없습니다. 다만 증인의 말은 사실입니다. 내가 그에게 담배를 권했습니다. 내가 대답하자 관리인은 약간의 놀람과 동시에 감사의 뜻이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밀크 커피를 권한 사람은 자기라는 말을 했다. 내 변호사는 의기양양해져서 배심원들은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나 검사가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배심원들께서는 증인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커피를 권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시신 앞에서 그것을 사양해야 했었다는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펠의 영감 차례가 되자 서기는 그를 증인대까지 부축해야 했다. 펠에는 어머니를 특별히 잘 알고 있었으며 장례식 날 딱 한 번 날 만났다고 했다. 저는 그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가슴속 슬픔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내겐 아주 엄청난 슬픔이라 기절까지 했답니다. 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냐고 물었고 펠에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배심원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실 겁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자 변호사가 무척 화를 냈다. 그는 펠에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냐고 물었다. 펠에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웃어댔다. 이 재판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지만 사실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5분의 휴식이 끝나고 피고 측, 즉 내 쪽에서 요청한 셀레스트가 나와서 진술을 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냐는 질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어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사나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 줄은 알고 있는지 물으니 내가 평소에 무의미한 말을 뱉지 않았다고만 대답했다.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내가 생각할 때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뭔진 누구나 알 겁니다. 그럼요, 내가 볼 때 그건 불행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불행을 판결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셀레스트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듯 날 돌아보았다. 난 어떤 말이나 몸짓도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껴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리가 증인석에 섰다. 모자 쓴 모습이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난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더 좋았다. 그녀는 무척 긴장되어 보였다. 재판장은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했다. 결혼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서류를 뒤적이던 검사가 갑자기 우리 관계가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였냐고 물었다. 마리가 그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그날은 엄마 장례식 다음 날인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그런 뒤 약간 비웃는 말투로 나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된 그날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달라고 했다. 마리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해수욕을 한 일, 극장에 갔던 일,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일을 이야기했다. 검사는 마리에게 무슨 영화를 봤는지 직접 말해달라고 했다. 마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페르낭델이 나오는 영화라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검사가 엄숙하게 일어서서 무척 감동적인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질해가며 천천히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날, 이 사람은 해수욕도 하고 육체 관계를 맺는가 하면 희극 영화를 보러 가서 시시덕거리고 웃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마리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와 나는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재판장이 손짓하자 서기가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그 다음은 마송 차례였다. 그는 내가 얌전한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살라마노가 나와서 그의 개 일로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걸 회상했을 때도, 내가 엄마와 딱히 나눌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엄마를 양로원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을 때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한단 말입니다. 살라마노가 말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도 끌려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증인인 레몽의 차례가 되었다. 레몽은 자기가 피해자의 누이 뺨을 때린 후로 피해자가 자기를 미워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날 미워할 이유는 없냐고 물었다. 레몽은 내가 그 바닷가에 같이 있었던 건 그저 우연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사가 사건의 발단이 된 편지를 왜 내 손으로 쓴 것이냐고 물었고, 레몽은 그건 역시 우연이었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우연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레몽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다. 레몽이 창고 감독이란 대답을 하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 말했다. 피고가 당신 친구였습니까? 네, 나의 친구였습니다. 검사는 다시 내게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들에게 몸을 돌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 가장 수치스러운 정사를 했던 사람이 하찮은 이유 때문에 형편없는 치정 사건을 해결하고자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내 변호사가 참다 못해 외쳤다. 도대체 피고는 어머니 장례를 치른 것으로 기소된 겁니까? 아니면 살인죄로 기소된 겁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난 피고가 냉혹한 범죄자의 마음을 갖고 자기 어머니를 묻었기 때문에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기도 하는 겁니다. 검사가 뱉은 이 말은 방청객에게 엄청난 인상을 준 것 같았다. 나는 사태가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재판은 패정되었다. 나는 개입하지도 않았건만 모든 일은 진행되었다. 내 운명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이야기가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느꼈던 흥미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몸소 깨달아 버렸다. 검사가 변론하는 것도 따분했다.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검사 측이 내놓은 주장은 내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가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빛이 보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엄마에 대한 내 태도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내가 저지른 범죄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길게 했다. 너무 길어서 그날 아침 더위 말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여러분, 내일 이 법정은 죄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인 부친 살해건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범행이 불러오는 공포는 내 무감각 앞에서보다 덜할 정도라는 것을 거침없이 말했다. 또한 정신적으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같은 이유로 인간 사회에서 추방당해야 한다고도 했다. 어쨌든 전자는 후자의 행위를 준비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후자의 살인을 예고하고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이 사람의 죄를 내일 유죄로 판결날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다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고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했다. 재판장이 내게 덧붙일 말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하고 싶었던 말을 대충 생각나는 대로 꺼냈다. 아랍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이다. 나는 약간 말을 더듬으며 다들 우습게 생각할 줄 알면서도 그건 태양 때문이었다고 빠르게 말했다. 장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제야 이제껏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녀는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제야 끝났군요 하는 듯한 얼굴로 내게 조그맣게 손짓을 해주고는 근심 어린 얼굴로 웃었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아서 그녀의 미소에 화답해주지 못했다. 다시 종이 울리고 피고석 문이 열렸다.
장래의 정적이 날 집어삼켰고 여유가 없어서 마리가 있는 쪽은 바라보지 못했다.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내 목이 잘릴 것이라고 판사가 복잡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더 말할 것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특권을 가진 존재다. 세상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머지않아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당신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살인범으로 고발당했으면서도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다 한들 그게 뭐가 중요한가? 살라마노의 개나 그의 마누라나 가치로 따지면 마찬가지다. 마송과 결혼한 파리 여자도 내가 결혼해주길 바라던 마리도 모두 마찬가지로 죄인인 것이다. 셀레스트가 레몽보다 훨씬 낫지만 결국엔 둘 다 내 친구라고 한들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 마리가 오늘 또 다른 메르소에게 키스를 해준다고 해도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아주 오랜만에 난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왜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때의 약혼자를 둔 것인지, 왜 다시 시작하는 놀이를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 생명이 꺼져가는 양로원 근처에서도 저녁은 서글픈 휴식 시간 같았다.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엄마는 거기서 해방감을 느꼈고 처음부터 다시 살 준비가 되었던 게 틀림없다. 아무도, 그 누구도 엄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릴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모든 걸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난 처음으로 세계가 가진 정다운 무관심의 마음이 열린 것이다. 나와 세계가 무척 닮아 마치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완성되려면 내게 남은 소원은 오직 하나. 내가 덜 외로워하도록 내가 사형 집행을 받는 그날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증오에 가득 찬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